안녕하세요. 배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유조선의 역사를 다룬 파트 1에 이어서 이번 파트 2에서는 유조선과 해양 오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다 위를 오가는 선박은 그 양이 많던 적던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기에 모든 선박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조선은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기름을 연료유뿐만 아니라 대량의 화물로도 싣고 다니기에 해양오염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50년대까지의 탱커선은 선체의 외판이 바로 화물탱크의 격벽이 되는 싱글월 구조를 하고 있었으며 목적지에서 하역 후 공선으로 회항 시에는 화물탱크의 해수를 채워 발라스트 탱크로도 사용하였습니다. 평형수로 화물탱크에 채워졌던 해수와 선적 전 화물탱크 청소에 사용된 해수에는 당연히 많은 양의 기름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물과 기름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슬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유조선의 운항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슬롭이 발생하였지만 슬롭은 그대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무한한 바다가 그 정도쯤은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시의 일상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석유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해상 운송량의 증가는 유조선의 크기와 숫자를 급속히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오염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증대되어 마침내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국제조약, 즉 오일폴이 1954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오일폴 5사는 환경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과 해안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슬롭 배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7년 원유 12만 톤을 싣고 영국 해역으로 들어서던 토레이 캐녀노가 좌초되어 싣고 있던 기름을 모두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염의 주원인은 통상적인 슬롭 배출 방식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1969년 오일포로사의 개정으로 로드온탑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하역 후 탱크 청소로 발생하는 슬롭을 별도의 탱크에 모아서 선적항으로 돌아오는 동안 비중차에 의해 물과 기름이 분리되면 탱크 아래쪽의 물은 선해로 배출하고 위쪽의 기름은 화물탱크로 이송하여 기름도 절약하고 오염도 줄이는 방식입니다. 재화 중량 32만 톤을 초과하는 ULCC까지 건조되며 유조선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선박의 손상 시 제한된 양의 기름만 유출되도록 화물탱크의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해 1971년에 오일포로사가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탱커선의 크기와 물동량의 증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증가로 여러 차례 개정으로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오일포로사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기게 되면서 IMO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마침내 마폴 73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화물탱크와는 별개로 전용 발라스트 탱크인 세그리게이티드 벨라스트 탱크를 새로 건조되는 7만 톤 이상의 유조선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폴 73이 발효되기도 전인 1976년 2만 8천 톤급 유조선 아르고 머천트호가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에서 좌초되어 싣고 있던 기름 2만 7천 톤 모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유출량이었지만 유원지와 어장을 위협하였기에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므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폴 73이 1978년에 개정되어 이후로는 마폴 7378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세그리게이티드 벨라스트 탱크의 적용이 새로 건조되는 2만 톤 이상의 유조선까지 확대되었고 그 위치도 충돌이나 좌초 시 화물류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적인 자리에 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크루드 오일 워싱 시스템의 설비도 요구되었는데 이는 4만 톤 이상의 기존 유조선에도 세그리게이티드 벨라스트 탱크가 없는 경우 설치가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크루드 오일 워싱이란 화물탱크면에 붙어있는 잔유 기름을 크루드 오일, 즉 화물 원유로 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유의 일부를 슬롭 탱크에서 가열한 후 청소용 노즐을 통해 탱크면에 고속으로 스프레이하여 벽면에 뻑뻑하게 늘어붙은 기름을 모아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화물류 손실을 줄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었으므로 기존의 해수 청소 및 로드온탑 방식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마폴 협약이 체결되고 개정까지 되었으나 아직 많은 나라에서 비준을 꺼리고 있어 발효가 지연되고 있던 1978년 대형 오일 유출 사고가 유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모코카디즈호가 프랑스 연안에서 좌초되어 운송하던 원유 22만 3천 톤을 모두 쏟아내어서
130개가 넘는 해변을 30cm 이상의 기름 두께로 오염시킨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아모코카디즈호 사고는 전 세계의 오염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고, 이 영향으로 마폴 협약 발효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만큼의 비준을 여러 나라에서 득하여 마침내 1983년 마폴 7378이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속서 6번까지 나왔으나 당시에는 유류오염에 대한 부속서 1번과 유독성 액체에 대한 부속서 2번 등 2개의 부속서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되어 가는 듯이 보였던 유조선의 오염방지 제도가 1989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즈호 사건으로 다시 쟁점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1만 톤급 VLCC인 엑손 발데즈호는 알래스카 연안에서 좌초되어 화물의 20%인 3만 7천 톤의 원유를 유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당시로는 미국에서 발생한 최대 기름 유출 사고였으며 자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알래스카 연안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언론의 집중을 가장 많이 받은 사고였으며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무언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유조선은 이중선체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OPA 1990의 제정이었습니다. 사진은 이 법안에 서명하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더블 헐이라 불리는 이중선체는 화물유 탱크의 바닥과 측면 전체를 더블 바텀 탱크와 윙 탱크로 둘러싸는 구조를 말합니다. 미국이 앞서서 이중선체를 제도화하자 IMO 역시 그에 대응하여 이중선체를 요구하는 마폴 부속서 1번의 개정을 1992년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993년 7월 6일 이후에 발주되는 5,000톤 이상의 탱커선은 이중선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기존의 선박에 대하여는 설령에 따라 2005년에서 2010년까지 그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도는 정비되었지만 사고의 가능성까지 막지는 못하였기에 1999년 3만 7천 톤급 유조선 에리카호가 프랑스 연안에서 황천으로 인해 두동강나며 침몰하면서 14,000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대서양 연안이 심각히 오염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2001년 IMO는 현존하는 싱글헐 유조선의 퇴역 일정인 페이즈아웃 스케줄을 앞당기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에 개선을 더해온 제도들과 그러한 개선을 위한 자극제가 된 사고들을 요약하자면 1954년 오염 방지를 위한 첫 번째 국제조약인 오일폴의 체결, 1967년 영국 해역에서 원유 12만 톤을 유출시킨 토레이 캐년 사고, 1969년 로드온 탑 방식을 채택한 오일폴의 개정, 1973년 물동량과 배 크기의 급격한 증가로 완전히 새로운 협약인 마폴에서 SBT 채택, 1976년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에서 아르고 머천트 사고로 기름 2만 7천 톤 유출, 1978년 마폴 개정으로 SBT의 확대 적용 및 크루드 오일 워싱 적용, 1989년 미국 알래스카 연안에서 엑손 발데즈 사고로 원유 3만 7천 톤 유출, 1990년 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유조선의 이중선체를 요구하는 OPA 제정, 1992년 IMO에서도 이중선체를 채택하도록 마폴 개정, 그리고 2001년에 싱글헐 유조선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개정까지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했던가?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14만 6천 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와 충돌하여 태안 앞바다에 12,500톤의 원유를 유출하는 사고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충돌에 의해 화물탱크 측면을 이루는 선체 외판에 3개의 구멍이 났고 그리로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1993년에 건조된 허베이 스피리토는 조만간 사라질 싱글헐 탱커였는데 마폴의 페이즈아웃 스케줄에 따르면 3년 후인 2010년까지 폐선 대상이었습니다. 매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에서 다룬 유조선의 히스토리에 이어 파트 2, 유조선과 해양오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엔 유조선 파트 3로 유조선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